자, 이제 4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그 위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만의 CPU와 디스크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기 위해 우리가 펜 모델보다는 캐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뮤터블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프라를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쓰는 게 실제 피지컬한 장비를 내가 필요한 만큼 얘기해서 그때 그 장비를 설치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를 불러 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을 때 그 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infrastructure as code, 나는 이런 컴퓨터와 CPU와 디스크와 네트워크가 필요로 해요 라고 코드를 쓰면 그 infrastructure as code 스킴에 의거 데이터 센터에서 결국은 제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가상의 버추얼라이즈드 되어 있는 자원으로 준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 하나를 빌려서 인텔 CPU에 뭐 i7이 올라가 있고 뭐 16기가가 그렇다. 그러면 이걸 정말 물리적으로 한 박스의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컴퓨터에서 i7 컴퓨터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이렇게 일부 할당받고 디스크도 일부 할당을 받아서 가상의 컴퓨터를 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 이거에 좀 더 다가가서 설명을 하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버추얼 머신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테크놀로지예요. 버추얼 머신의 문제점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란 기술이 나왔으며, 우리는 도커라는 소프트웨어와 쿠버네티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배울 텐데 이들은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동작하고 움직인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수업에 있었던 내용들의 키워드를 한번 되새겨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수업을 위해서 총 4개의 리딩 아티클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오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오늘의 수업 진도를 나가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을 위한 리딩 아티클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위해서 두 개의 강의 전에 이제 리딩 아티클 2개를 주었죠. VM웨어에 의한 가상화. VM웨어는 이런 버추얼 머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VM웨어. 상용이고요. VM웨어 플레이어라 그래가지고 일부 기능이 제한된 걸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 공짜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위에서 돌려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버추얼 머신 VM웨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VM웨어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아주 잘 본인들의 제품이니까 설명한 내용의 논문이었고요. 자료였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알린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린 논문이 이제 Gen and the Art of Virtualization입니다. 2003년 논문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논문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이 확산될 때 어떤 기술적 장벽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확산이 된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쟤는 소프트웨어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굉장히 잘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직접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온프레미스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에 대한 비교를 했고요. IT 인프라스트럭처, 즉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서버를 증설한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Infrastructure as Code라는 개념을 설명해서 실제 물리적인 거는 난 모르겠고 내가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나는 내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동작시킬 거니까 그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해 주세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컨셉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버추얼라이즈드, 버추얼 머신 이런 거를 설명한 다음에 두 개의 리딩 아티클을 읽게 했어요. 이것과는 약간 적이 달라요. 컨테이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돌려볼 소프트웨어인 도커, 그 도커 홈페이지의 자료를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나와요. 버추얼 머신을 쓰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자료를 읽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후로는 실습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의 자료들이 제공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강의의 초반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것을 키워드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리딩 아티클을 읽어야지만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따라올 수가 있고, 아, 이런 도구들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럼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겠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나온 거를 이해하도록 했고요. 그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도커 소프트웨어를 좀 더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방법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의 버추얼라이제이션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논문을 읽고 앞서 VM웨어나 젠 논문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버추얼 머신에 대한 일부 추상적인 이해와 컨테이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버추얼 머신을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하나인 버추얼라이제이션 중에 버추얼 머신과는 다른 새로운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법인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어떤 것들이 문제며 어떻게 극복해 가고 발전해 가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VM웨어나 젠 논문에서 나왔던 버추얼 머신이라는 컨셉을 이해하고요.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우리가 이제 실습을 들어갈 도커와 쿠버네티스들의 기반인 컨테이너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나 이런 데서 설명을 했었던 버추얼 머신이란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왼쪽은 트래디셔널한 아키텍처라고 그러고 오른쪽은 버추얼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예요.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위에 MS 윈도우스든 맥OS든 안드로이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갔어요. 어플리케이션은 필요할 때 OS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겠죠.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서비스 EAS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에는 실제 왼쪽과 같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직접 할당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맨 하단에 하드웨어가 있지만 가상화 계층이라는 게 동작을 해서 결국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3개의 컴퓨터를 달라라고 얘기하면 실제 물리적인 게 아닌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가 가짜 기계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가짜 기계 위에 사용자가 요구한 운영 체제가 올라가고 서비스가 올라가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서 사용자는 내가 요청을 했었던 3개의 컴퓨터를 할당받았네.
CPU 타입, 램 타입, 디스크, 네트워킹, 마음에 들어. 내가 요청한 대로군.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가짜, 버추얼라이즈드 되어 있는 컴퓨터,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기법이에요. 우리가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던 뒷부분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 스킴의 또 다른 하나인 컨테이너를 얘기를 하던 이 버추얼라이즈 시키는 거, 사용자가 봤을 때에는 본인은 진짜 뭔가를 전용으로 쓰는 것 같지만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큰 자원 중에 일부를 그냥 임의로 빌려준 거죠. 그 사람에게는 마치 본인에게 실제 장비를 하나 준 것처럼.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많으니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컴퓨터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메모리, 스토리지 디스크,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등 거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버추얼라이즈, 가상화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마치 진짜를 주는 것처럼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한 대의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올라가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전용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것이 이전의 전통적 모델이라면, 버추얼라이제이션 시킨 그림상으로 버추얼라이즈드 서버인 경우에는 비록 한 대의 컴퓨터지만 가상화 계층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컴퓨터 한 대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에 의해서만 동작하겠지만 물리적으로 하나인 경우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는데 내 컴퓨터의 능력 중에 6분의 1이면 되네. 그러면은 마치 하나의 기계를 돌려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컴퓨터는 6분의 5는 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6명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요청받았을 때 물리적으로 한 대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용의 한 대를 쓰는 것처럼 뻥튀기 효과, 즉 하나의 자원을 6개, 그림상으로 6개의 기계인 것처럼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분리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가상화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을 전통적으로 하이퍼바이저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퍼바이저 레이어 혹은 하이퍼바이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보면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오른쪽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인텔 컴퓨터가 있고 그 위에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올렸는데 누군가가 나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윈도우즈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간 후 그 위에 리눅스 운영체제가 돌아가면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때 진짜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윈도우즈는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호스트 OS라고 합니다. 호스트 컴퓨터라고 부르는 게 실제 그 박스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OS, 호스트 OS가 되죠. 원래 호스트가 이 주인, 뭐 관리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돌아가서 사용자가 요구한 리눅스 운영체가 돌아가는 가짜 기기가 뜰 텐데 이 가짜 기계 위에서 뜨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게스트 OS, 손님인 거죠. 왜 손님이에요? 필요한 만큼 요청해서 준 거니까 필요한 일이 끝나고 나면 사라지겠죠. 손님이 오셨다 가실 테니 게스트 OS라고 부릅니다. 왼쪽은 하이퍼바이저에서 또 다른 스킴 중에 하나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도움이 없이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 위에서 바로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 노트 위쪽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호스티드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왼쪽인 경우에는 하드웨어 위에서 운영체제 도움 없이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뜨니 베어메탈, 베어메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계 자체가 직접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기법은 두 가지 어프로치를 쓸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이런 버추얼 머신 기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게스트 OS들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리적인 컴퓨터 위에서 윈도우즈 게스트 OS가 돌아가는 것과 리눅스 게스트 OS가 돌아가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상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동작을 했었던 하이퍼바이저 버추얼 머신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하이퍼바이저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버추얼 머신 모니터라고 또 불리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거고요. 아래를 보게 되면 결국 버추얼 머신이 없으면 컴퓨터 위의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들이대는 거고, 이런 버추얼 머신 모니터 같은 기술이 돌아가게 되면 물리적인 하나의 호스트 컴퓨터나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들이 떠 있는 버추얼 머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 그림을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포함이 돼요. 하드웨어가 가상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하드웨어처럼 보여요. 누구에게? 저 게스트 OS에게.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의 하드웨어, 그 위에 게스트 OS,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간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 우리가 논문으로 읽었었던 VM웨어가 있고요. 또 패러럴즈라고 부르는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으며, 버추얼박스라고 부르는 오라클사가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스티드 방식의 이렇게 하이퍼바이저 기법이라 그러면 그림상으로 X86 컴퓨터 위에 뭐 윈도우즈가 되던 리눅스가 되던 맥OS든 호스트 OS가 올라가고요. 그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위한 뭐 VM웨어나 버추얼박스가 동작을 하고, 그 위에 또다시 리눅스나 윈도우즈 같은 게스트 OS가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이퍼바이저 기법을 써가지고 버추얼 머신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대의 컴퓨터에서 너무 적은 용량만 차지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도 그 컴퓨터 한 대를 썼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억울하죠. 지금은 한 대의 컴퓨터가 서로 다른 버추얼 머신들 위에, 서로 다른 OS 위에 여러 개가 동작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한 대가 여러 대로 쪼개질 수 있으니 그 한 대의 컴퓨터로 여러 대의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코스트 에피션티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한 대의 컴퓨터를 완전하게 풀로 다 썼던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상머신으로 옮긴들 그 컴퓨터 전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코스트 에피션티한 부분은 없죠. 하지만 이지 투 스케일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지 투 스케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미 10,000대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특정 부서가 9,000대를 쓰고 또 어떤 부서는 특정 부서가 9,000대를 씁니다. 그러면은 누가 언제 쓸지 모를 때는 그냥 2만 대 정도를 사겠지만, 둘이 시차가 다르거나 아니면 조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고 쓸 수 있다면 우리는 10,000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뭐 왼쪽 컴퓨터, 왼쪽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고 오른쪽은 리눅스라고 한들 10,000대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스케일러빌리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거는 자원의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좋은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운영체제가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컴퓨터들을 별도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버추얼 머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버추얼 머신 기법이 일반화됨에 따라 결국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일단 버추얼 머신의 문제를 대놓고 얘기하기 전에,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는 기계 위에, 진짜 기계 위에 가짜 기계가 올라갑니다. 어떻든 간에 가짜 기계 위에서 진짜 운영체제가 부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운영체제예요. MS 윈도우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내가 리눅스 운영체제를 돌린다. 그 리눅스 운영체제가 전원이 들어가서 실제로 기계가 커져서 겪어야 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팅 프로세스가 원래 느리잖아요. 상당히 느려요. 필요할 때 필요한 걸 키긴 켰는데 느린 거예요. 더불어서 굉장히 무겁죠. 당연하죠. 운영체제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를 제어 관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따라서 진짜 운영체제가 가짜 기계 위에서 어쨌든 돌아야 되니 부팅도 느리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으니 사실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내가 그 위에서 짠 프로그램은 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이 제대로 되어 있는 운영체제가 정말로 동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부하 측면에서 디스크나 메모리나 프로세싱 부하에서는 상당한 그 어떻게 봤을 때 오버헤드가 될 수 있죠. 이런 버추얼 머신의 문제점은 빌렸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네이버가 본인들의 호스트 컴퓨터 위에 호스트 OS를 뭘 쓰고 애시당초 관심이 없을 땐 내가 필요로 한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프라이빗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 얘기가 좀 달라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CPU 디스크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요. 그 위에 호스트 컴퓨터 위에서 돌아갈 호스트 OS를 선정했어요. 뭐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슈퍼컴퓨터 500대 중에 슈퍼컴퓨터 500대 중에 어떤 OS를 쓰세요? 그랬더니 다 리눅스라 그랬죠? 그래요. 회사들에서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리눅스 운영체제를 씁니다. 일단 가정. 우리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운영할 거예요. 일단 호스트 컴퓨터 위에 올라간 호스트 OS는 리눅스예요. 근데 버추얼 머신 기법으로 접근을 하면 저쪽 부서에서 A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CPU와 디스크를 달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주려고 하니 버추얼 머신으로 주려고 하겠죠. 버추얼 머신에 올라갈 운영체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이 사람아 우리 회사 공인 OS가 리눅스인데 당연히 리눅스가 올라가야지. 이 얘긴 뭐예요? 데이터 센터의 호스트 컴퓨터에 이미 리눅스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는데 A 부서에서 요구한 버추얼 머신을 띄우고 그 위에 또 리눅스를 띄운 거예요. 게스트 리눅스 OS가 호스트 리눅스 OS 위에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본인들의 운영체제를 통일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굳이 리눅스 위에 또 리눅스를 띄우는 이 모습이 맞는 건가라는 회의감이죠. 처음에 버추얼 머신으로 남의 거 잘 빌려 쓰고 행복해 하다 보니 결국은 회사 안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해서 더 개선하려는 의지가 생긴 거죠. 슬라이드는 애플이 얘기한 겁니다. 2015년 8월에 애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 회사는 공인 OS가 있는데 그 위에 또 버추얼 머신을 띄우고 OS를 올렸다. 성능 부하가 30%나 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라는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결국은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그 위에서 또 게스트 OS를 올렸던 거에 대한 반기를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운영하는 쪽, 즉 우리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OS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또 공인 개발 OS를 올리는 것이 똑같은 OS를 두 개 띄우는 거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일단의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버추얼 머신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유명한 애들만 좀 모아놨는데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 저 하이퍼바이저라고 불리우는 기법들이 주로 그 버추얼 머신들을 많이 썼고요. 자세히 보면 이제 젠도 있고 VM웨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패러럴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기 이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오라클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 이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리눅스 운영체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위에서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돌아간다면 버추얼 머신을 띄우지 않는다라는 길 쪽으로 갈 거예요. 이 길은 OS 레벨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분야로서 우리는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우리 수업의 주 테마로 잡고 가려 합니다. 왼쪽이 버추얼 머신이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하드웨어가 하이퍼바이저를 올리고 게스트 OS가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니 한 대의 물리적인 컴퓨터 위에서 버추얼 머신 3개가 돌아가고 있죠. 재수 없으면 인프라스트럭처하고 하이퍼바이저 사이에 게스트 OS가 올라가는데 똑같은 호스트 OS가 올라가는데 똑같은 호스트 OS가 즉 리눅스가 게스트 OS에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리눅스 오버 리눅스.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주어지고 호스트 OS가 있습니다. 통상 리눅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그 위에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OS 레벨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건데 저희 수업에서는 얘가 도커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커라는 애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6개가 돌고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컴퓨터 운영체제 위에서 6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버추얼 머신스럽지만 버추얼 머신은 아닌 애들이 돌아갈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저 A, B, C, D, E는 본인 스스로 혼자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별도의 메모리와 디스크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들의 네트워크들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왼쪽에 있는 버추얼 머신하고 비슷한 걸 하지만 버추얼 머신처럼 무겁지는 않아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뭔 소리냐? 결국은 우리가 버추얼 머신 기법을 쳐다본 거예요. 구현을 버추얼 머신으로 했으니 버추얼 머신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것,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구현하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Back to the fundamental,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봤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큼 쓰고 필요 없어지면 지운다면서요. 그게 굳이 반드시 버추얼 머신이어야 하는 거냐는 버추얼 머신이어야 하냐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버추얼 머신을 쓰지 않을 때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CPU와 디스크를 쓰는 건 왜 어려울까요? 쉽게 생각합시다. 본인의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워요. 설치하고 지워요. 설치하고 지워요. 계속 설치하고 지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잘 안 지워져서 느려지고 무거워지고 그리고 끝내 우리는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는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안고 설치하지만 지울 때에는 깨끗하게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죽기도 하지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는 이 본질, 그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설치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기법이에요. 이런 OS 레벨 버추얼라이제이션 스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도커, 통상 이런 기술 분야를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가 뭡니까? 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자동차가 싣고 가는 컨테이너들, 그 컨테이너예요. 뚜껑을 열고 필요한 걸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바로 그 개념이에요. 결국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그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OS의 확장된 부분들이나 기타 등등의 라이브러리를 한때 컨테이너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거 왜 집어넣느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의 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즉 내가 돌리고자 하는 A 어플리케이션, 그와 연결되어 있는 B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C 어플리케이션까지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아서 설치할 때 얘네가 같이 설치되고 지울 때 깔끔하게 지워버립니다. 즉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환경에서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한 후 지워버리면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독립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서로 각자의 메모리와 디스크와 기타 등등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마치 버철머신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를 공유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체제를 통째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리눅스 운영체제 위에 본인이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지울 거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다는 건 뭘까요?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도 버추얼 머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더 적은 자원들을 요구하니까 따라서 한 대의 장비 위에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버추얼 머신보다도 돌릴 수가 있고 빨리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호스트 운영체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위에다가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건데 A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추가로 운영체제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집어넣고 기타 필요한 라이브러리까지 한꺼번에 현재 있는 OS, 호스트 OS 위에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지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라이트 웨이트하다고 얘기하는데 컨테이너들은 결국은 호스트 OS를 쉐어합니다. OS는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이 설치되고 지워질 테니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별도의 운영체제가 뜨지 않으니 당연히 요구하는 메모리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체제 하나 설치하면 아무리 작아도 500메가, 1기가, 2기가 요구해요. 컨테이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고 있는 그래프를 자세히 쳐다보면 두 개가 비교가 돼요. 분홍색은 버추얼 머신이고 노란색은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가 실험할 도커입니다. X축이 도커의 개수 혹은 버추얼 머신의 개수예요. 보게 되면 Y축은 시간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버추얼 머신이 먼저 시간이 저렇게 증가하죠. 시간이 저만큼 증가한 건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버추얼 머신보다 더 많은 개수의 도커들을 설치하고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똑같은 물리적인 자원에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X축에서 왼쪽에 있는 건 버추얼 머신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건 도커의 개수입니다. 일단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왼쪽은 20개, 40개, 60개, 80개인데 오른쪽은 100개부터 500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 당연히 내용을 보기도 전에 도커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구나. Y축은 필요한 컴퓨터 메모리입니다.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used 메모리예요. 사용된 메모리. 중간에 있는 저 파란색인데 버추얼 머신 기법에서는 40에서 60 사이에서 메모리를 거의 다 잡아먹어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다는 건 저 정도, 약 5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버추얼 머신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은 못 돌린다는 거죠. 오른쪽인 경우에는 현재 500개 정도의 도커 컨테이너를 띄웠는데 약 10GB 정도 쓰고 아마 이게 맥시멈이 16 같은데 6GB는 남았네요. 결국 도커는 메모리를 적게 쓰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개수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쪽은 머신당 컨테이너 개수가 2개에서 12개까지 갈 때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은 머신당 버추얼 머신의 개수가 마찬가지로 2개에서 12개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빨간색 라인이에요. 빨간색 라인이 유저 CPU인데 Y축이 의미하는 게 CPU를 100%라고 봤을 때 유저가 쓸 수 있는, 즉 사용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쓸 수 있는 CPU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줍니다. 도커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도 빨간색에 해당하는 유저 CPU가 굉장히 높은 위로 치솟아 있어요. CPU를 거의 유저의 어플리케이션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요청한 작업을 하는데 CPU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아래쪽을 보면 두 개의 버추얼 머신과 네 개의 버추얼 머신에서는 시간이 지났을 때 유저의 CPU인 빨간색이 높긴 해요. 하지만 8개의 버추얼 머신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12개의 버추얼 머신이 됐을 때에는 거의 빨간색이 바닥에 있습니다. 즉, 버추얼 머신들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사용자는 지원을 못한다.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리적 자원이 주어졌을 때에 버추얼 머신보다 이런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쓰는 것이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더 적은 메모리를 지원하는 것이 컨테이너들이기 때문에 작다는 건 키고 끄는 게 더 빠르다라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버추얼 머신이 아닌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이 수업에서 배울 겁니다.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 정도로 대부분 회사들이 보고 있어요. 2014, 15, 16 정도가 급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한 2, 3년 전부터 급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뭐 챌린지, 도전적인 거라 그러면 뭐 많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체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건 기존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니 이것도 사실은 회사에서 애로사항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급속도로 자발적인 개발자들이 도입을 하면서 줄어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지금까지는 버추얼 머신에선 사실 그랬어요. 내가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100대가 주어지면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100대 위에서 A를 돌렸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100대의 컴퓨터가 있고 혹은 이게 1000개나 10,000개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5개 정도로 쪼개서 블록화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특정 블록이 필요로 하는 CPU씩 이렇게 즉 A라는 블록이 감당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컴퓨터는 뭐 10개. 그럼 10개에만. 그래서 프로그램을 쪼개요. 그래서 쪼갠 기준으로 적정량의 컴퓨터들을 할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대의 컴퓨터를 이해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던 것이 CPU들을 쫙 펼쳐놓고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는 가정하에 그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프로그램을 짭니다. 따라서 아키텍처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이런 얘기들이 탄생을 하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가 흔들렸고 설계하는 게 흔들린다는 거는 이후 개발과 시험 등 모든 게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수업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입할 도커라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라는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도커라는 소프트웨어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사실 그 밑에 윈도우즈가 있던 리눅스가 있던 뭐 맥OS가 있던 전혀 상관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밑에 맥OS든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상관없이 돌아가게 한다는 건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은 해 가겠지만 야, 이게 정말 그게 되는 거야? 도커라는 거를 내가 사용을 하면서 그 위에 프로그램을 짜면 정말 그 밑에 뭐가 있던 상관없이 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게 궁금하다면 현재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들을 한번 가서 보기 바래요. 맥OS 위에서 우리가 쓰는 도커가 동작하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위에서 도커가 동작하는 것, ARM 프로세서 위에서 도커가 동작을 하는 것이 다 밑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참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컨테이너 기술만 바라보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과 열심히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밑에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주는 사람들로 분화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예요. 여기 이제 하이퍼V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제로 도커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아우성 칠 거예요. 일단 윈도우즈 10 프로 버전이 아닌 사람들은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늘어날 거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두 개밖에 없는 대기업 노트북 중에 우리나라 한 군데에서 유독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저 하이퍼V 때문에. 게시판을 좀 왕왕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선배가 뒤에서 발로 차면서 말로 욕하면서 초조하면서 하는 거를 미리 한다면 회사에 들어가서 휘파람 불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겪을 일 이번 학기에 돈 내고 겪으니 억울은 하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겪는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자, 다음번 리딩 아티클입니다. docs.docker.com으로 가서 get docker engine community and install 여기를 들어가서 본인의 컴퓨터,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할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골라 커뮤니티 버전이에요. 커뮤니티 단체가 아니고요. 도커 엔진인데 커뮤니티 버전. 되게 커뮤니티 버전이 붙으면 되게 공개하고 무료로 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도커 엔진의 커뮤니티 버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본인이 윈도우즈면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에 설치하세요. 본인이 매cin토시라면 도커 데스크탑을 매cin토시에 설치하기 바라고요. 리눅스도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에도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요번에 리딩 아티클은 반드시 읽어야 될 거예요. 본인이 설치할 소프트웨어인 도커 엔진 커뮤니티 버전을 읽고 실제로 설치한 소프트웨어인 도커 데스크탑 이거를 윈도우즈와 맥과 리눅스에 설치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실습을 아예 못할 거고요. 한 번에 성공한다면 축복일 겁니다. 맥은 사실 5분이면 설치돼요. 리눅스도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좀 잡다하지만 리눅스를 좀 배워본 사람이라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설치합니다. 미안하지만 윈도우즈를 쓰는 사람들은 고생을 하실 거예요. 아이디를 어떻게 주었는지, 한글 아이디인지 영어 아이디인지, 아이디에 빈칸은 없었는지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내 노트북이 특정 회사 제품이어서 고전하는 것들 얘는 그냥 얇고 예쁜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 거고요.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실습을 이 도코에 있는 기초 작업들에 대해서 실행을 할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건 오리엔테이션 앤 셋업입니다. 설치를 했으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해당 사이트에 가서 Getting Started Part 1 Orientation and Setup을 읽고 실제로 미리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일단 방법이 여럿 있는데 docker.com으로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Getting Started를 해서 다운로드 도커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는데 여기 윈도우즈 버전도 있고 맥 버전도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리딩 아티클에 있는 건 이 방법은 아니고요. docs.docker.com docs.docker.com으로 가기를 권장합니다. 여기에 가면 docker document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get docker를 하게 되면 앞쪽에서 강의 노트에서 설명을 했었던 도커 엔진 오버뷰가 있고요. 아래쪽을 보다 보면 여기 매cin토시 버전, 윈도우즈 버전이 있습니다. 맥 버전을 하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읽으면서 하면 되고요. 디테일한 설명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맥인 경우에는 쉽게 설치가 될 겁니다만, 윈도우즈는 조금 고전을 하면서 여러 태야 되고요. 따라서 앞쪽에 너무 간단한 버전보단 현재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잘 읽고 잘 따라가면서 설치하기를 바래요. 분명히 교수님이 천천히 잘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급하게 단추 눌렀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 8주 동안 환경 구축에 실패한 학생도 지난 학기에 있었습니다. 혹시 리눅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화면에서 이 왼쪽에 리눅스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윈도우즈하고 맥이 있지만 여기에 리눅스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우분투 설치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분투 설치 버전이 있어요. 약간의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는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에서 리눅스의 매력을 느꼈거나 리눅스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는 학생이라 그러면 리눅스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커 엔진 오버뷰를 통해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Getting Started가 여기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에서 설명을 했었던 Orientation and Setup 위에서 아래부터 쭉 이해하면서 실행해 보면 아마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내가 제대로 깔았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